1978년 부산 한여름의 열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던 7월의 어느 날, 부산의 한 부유한 집안, 정씨 집안에는 막내딸 정효주가 있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고, 가족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효주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7월 7일 오후 정효주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간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이 엄습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 유괴범이었다. 유괴범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유괴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대부호의 딸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유괴범과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가족의 전화선을 감청하기 시작했다. 유괴범은 가족에게 몸값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돈을 준비한 뒤 지정된 장소에 두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가족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돈가방을 준비했다. 유괴범은 치밀했다. 그는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며 가족과 경찰의 혼란을 유도했다. 경찰은 잠복 근무를 하며 범인을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 유괴범은 가족에게 아이가 무사하다는 증거로 정효주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보내왔다. 가족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갔다. 유괴범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가족의 심리를 흔들며 협박을 이어갔다. 며칠 뒤 유괴범은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몸값 전달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유괴범은 또다시 장소를 바꿨다. 경찰은 번번이 허탕을 쳤고 가족은 지쳐갔다. 결국 유괴범은 몸값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을 끊었다. 가족은 절망에 빠졌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리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한 외진 곳에서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치아와 옷까지 그리고 가족이 제공한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결국 발견된 시신은 정효주로 확인됐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갔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감췄고 현장에는 별다른 단서가 남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의 목소리, 유괴 당시 사용된 차,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한 용의자가 떠올랐다. 그는 가족과 가까운 인물로 평소에도 집안에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최면 수사를 도입했다. 최면 전문가가 가족과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족은 최면 상태에서 유괴범의 목소리, 당시의 상황, 그리고 용의자의 행동을 떠올렸다. 용의자 역시 최면 수사에서 평소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 최면 수사 결과 용의자가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를 모아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자백했다.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 그는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했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이를 살해했다. 그의 자백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정효주 유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부유층을 노린 범죄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어린 희생자. 언론은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이후 영화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는 범인의 심리, 가족의 고통, 그리고 경찰의 집념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사건 이후 정 씨 집안은 큰 변화를 겪었다.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집안은 한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웃들은 가족을 위로했지만 상실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효주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가족은 매일 아이를 그리워했다. 집안 곳곳에는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족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매년 아이의 기일에 맞춰 조용히 추모식을 올렸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은 유사 사건에 대비해 수사 방식을 개선했다. 최면 수사의 도입은 이후 여러 사건에서 활용되었다. 언론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의 여파는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았다. 부산 일대에는 정효주의 원혼이 떠돈다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외진 골목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린 소녀를 봤다고 했다. 괴담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아이가 사라진 놀이터에서는 밤마다 그네가 저절로 흔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웃들은 밤이 되면 창문을 꼭 닫고 아이들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괴담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인터넷에는 정효주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목격담과 추측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사건 현장을 찾아가 아이의 영혼을 달랬다는 이야기를 남겼고 또 다른 이는 꿈에 아이가 나타나 도움을 청했다고 했다. 괴담은 실제 사건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는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정효주 유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었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그 상처는 괴담이라는 형태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 괴담을 통해 범죄의 잔혹함, 가족의 상실, 그리고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효주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